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도 방법의 웨이트 트레이닝과 과학적 지도 방법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과 과학적 지도 방법 모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필수입니다. 필기 때 생리학과 역학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단기간에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중요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웨이트 트레이닝. 보디빌딩이란 바벨, 덤벨 등의 기구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체를 단련한 근육의 아름다움을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이 보디빌딩의 기능적 효과는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등 건강 관련 체력을 향상시킵니다. 1, 2번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간단하게 암기하고 가시죠. 3번, 보디빌딩 초보자에게 주의해야 할 점은 난이도는 낮지만 시험으로 내기 좋은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운동 초기에는 웨이트 머신을 이용해 부상의 위험을 줄이며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점진적 과부하, 피라미드법, 분할 훈련법 등을 통해 안전하게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점진적 과부하는 운동 강도를 점차 높이는 개념으로 무게를 점차 늘릴 수도 있고 휴식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세트 수를 늘리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피라미드법은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로 많은 횟수를 반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무게를 늘려나가며 횟수를 줄이는 운동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 40kg 20개를 하다가 60kg 10개, 마지막은 80kg 3개로 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디센딩 세트 훈련법도 있습니다. 디센딩 세트는 피라미드법과 반대로 무게를 점차 낮추면서 반복 횟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보통 피라미드법으로 무게를 늘리고 디센딩 세트를 이용하면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디센딩 세트와 비슷한 훈련법으로 드롭 세트 훈련법도 있습니다. 드롭 세트 훈련법은 디센딩 세트 훈련법과 마찬가지로 점차 무게를 낮춰가지만 휴식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실시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트법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분할 훈련법은 운동할 신체 부위를 나눠서 훈련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2분할이라고 하면 하체, 상체, 3분할이면 상체와 가슴팔, 어깨 등 이런 식으로 분할하여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법 이외에도 운동, 영양, 휴식 이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지켜야 합니다. 적절한 강도의 운동, 충분한 영양 섭취, 충분한 휴식은 근성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프리웨이트 운동과 머신을 이용한 운동의 장단점입니다. 시험에서 2차 질문하기 좋은 문제죠. 프리웨이트의 대표적인 운동은 바벨 벤치프레스 또는 덤벨 컬과 같이 주로 바벨과 덤벨을 이용한 운동입니다. 다양한 근육들을 자극해 근육의 밸런스를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자세로 실시하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크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초보자가 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머신은 여러분들이 헬스장 가면 많이 보이는 기구들이 머신입니다. 강도 조절 및 사용 방법이 쉬워서 부상의 위험성이 낮고 원하는 부위를 자극하기 용이합니다. 다만 프리웨이트에 비해서 몸이 고정되어 있고 해당 부위만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의 협응력과 밸런스 발달에는 효과가 다소 낮습니다. 그럼 시험관이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프리웨이트가 좋나요? 머신이 좋나요?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저는 머신과 프리웨이트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운동하는 사람의 목적과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운동 방법을 찾는 게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체 밸런스와 근력을 같이 발달하고 싶다면 프리웨이트를 하고 정확한 자세로 연습하면서 부상의 위험성을 줄이고 싶다면 머신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운동기구를 잡는 그립의 종류입니다. 사진을 띄워놓을 테니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겁니다. 오버그립, 손이 기구보다 위에 위치한 그립. 언더그립, 손이 기구보다 아래에 위치한 그립. 뉴트럴 그립, 기구가 서로 마주보게 잡는 그립. 패러럴 그립이라고도 하죠. 와이드 그립, 일반적인 그립보다 넓게 잡는 그립. 클로즈 그립, 일반적인 그립보다 좁게 잡는 그립. 클로즈 그립은 네로우 그립이라고도 합니다. 후크 그립은 갈고리처럼 잡는 그립인데 엄지를 주먹 안쪽으로 넣는 그립입니다. 얼터네이트 그립, 오버 그립과 언더 그립이 서로 교차하는 그립입니다. 썸립스 그립, 엄지손가락 제외하고 잡는 그립입니다. 동적 웨이트 트레이닝과 정적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입니다. 동적 웨이트 트레이닝은 흔히 등장성 운동을 뜻하며 근육의 장력을 일정하되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운동입니다. 대표적으로 단축성 운동과 신장성 수축이 있습니다. 단축성 운동은 근육이 수축하며
길이가 짧아지는 경우입니다. 신장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바벨 운동에서 바벨을 들어올릴 때 상완 이두근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은 바벨을 내려놓을 때는 상완 이두근의 길이가 늘어나는 신장성 수축을 하게 됩니다. 정적 웨이트 트레이닝은 흔히 등척성 운동을 뜻하며 등척성 운동은 근육 길이의 변화 없이 근육의 긴장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벽밀기, 철봉 매달리기, 물구나무 서기, 플랭크 등이 있습니다. 등장성 운동과 등척성 운동은 이후 과학적 지도 방법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근력, 근지구력, 근비대 훈련 방법의 차이입니다. 근력은 고중량, 저반복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최대 중량 1RM의 8, 90% 강도로 세트당 3, 5회가 유리한데요. 여기서 1RM은 본인이 정확한 운동 동작으로 1회 들어올 수 있는 무게의 최대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 100kg가 1RM이면 8, 90kg로 3, 5회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근지구력은 저중량, 고반복 훈련 프로그램이 효과적입니다. 1RM의 5, 60% 강도로 세트당 15에서 20회.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 100kg가 1RM이라고 치면 50kg에서 60kg로 세트당 15회에서 20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근비대는 근력과 근지구력 프로그램 중간으로 설정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1RM의 60에서 80% 강도로 세트당 10회에서 15회.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가 100kg라고 하면 60kg에서 80kg 무게로 세트당 10회에서 15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근력과 근비대의 개념이 조금 혼동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근비대는 근육의 크기를 키운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에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도 근비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제일 효과적인 훈련 방법은 아닙니다. 위에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도 근비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긴 하지만 제일 효과적인 훈련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파워리프팅 또는 역도 선수들이 전문 보디빌더보다 세긴 하지만 전문 보디빌더 같은 근육 크기는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겠죠? 다음은 세트와 랩입니다. 꾸준히 출제되는 문제로 다들 쉽게 아시는 내용이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탁 막히는 문제입니다. 아예 문장 자체를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트, 반복적으로 수행한 운동 횟수의 묶음. 예를 들어 스쿼트 10개를 1회 반복했을 때 한 세트라고 합니다. 랩, 세트당 반복한 횟수로 1세트에 실시한 스쿼트 반복 개수가 10개이면 10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발살바 호흡법입니다. 이 문제 또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발살바 호흡법은 호흡을 강하게 들이마셔 복압을 높이는 호흡법으로 복식 호흡과 유사합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상체 지지력을 견고하게 만들어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숨을 내쉴 때도 배가 들어가지 않도록 천천히 공기를 빼줘야 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럭책이라는 용어 또한 종종 출제되는 내용으로 럭책은 최대 수축 구간에서 호흡을 멈추는 상태입니다. 발살바 호흡법이랑 구분하는 방법은 발살바 호흡법은 호흡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럭책은 호흡 범위 아닌 동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동근과 기랑근입니다. 주동근은 작용근이라고도 하죠. 어떤 운동을 수행할 때 주로 사용되어 가장 큰 힘을 내는 근육이라고 합니다. 기랑근은 대항근이라고도 불리며 어떤 근육이 하는 작용에 대해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바벨컬 동작에서 팔꿈치를 굽힐 때 주로 사용하는 근육은 상완 이두근이죠. 이때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기랑근은 상완 삼두근이 되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팔꿈치를 펴는 익스텐션 동작들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주동근은 삼두근이고 기랑근은 이두근이 되겠습니다. 주동근과 기랑근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주동근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기 운동 종목에 대한 지도 방법입니다. 구술 문제에서도 실기 운동 종목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실기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다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실기 종목에 있는 평가 기준과 실제 운동을 수행하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누군가에게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통해 연습하거나 주위 동료와 함께 연습하시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운동 종목 몇 개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보겠습니다. 백스쿼트 지도 방법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본인이 어떻게 지도할지 계속 생각해 봅시다. 바벨을 어깨 뒤쪽,
승모근에 위치시키고 양발의 간격은 어깨 너비와 스탠다드 스탠스로 맞춰야겠죠. 발의 모양은 약간 V자로 바깥을 향하게 하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살짝 미는 듯한 느낌으로 천천히 앉도록 지도합니다. 대퇴부가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하며 동작 내내 허리와 등을 편 채로 유지해야 합니다. 최대한 반동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완전히 일어섰을 때 엉덩이를 앞으로 밀지 않고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스쿼트의 호흡법은 내려갈 때 들이마시고 올라오면서 내쉬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도 알아볼까요? 발의 간격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스탠다드 오버핸드 그립으로 바벨을 잡습니다. 이때 등을 펴고 엉덩이를 낮춘 상태에서 들어올릴 준비를 합니다. 이때 바벨은 대퇴부에서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위치시킨 상태에서 허리와 등은 곧게 편 자세로 유지하며 바벨을 대퇴부에 가까이 붙인 상태로 들어올립니다. 바벨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호흡을 내쉬고 다시 내리면서 호흡을 들이마시도록 지도합니다. 다음은 바벨 오버헤드 프레스입니다. 바벨 오버헤드 프레스는 양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바벨을 어깨 너비 또는 그보다 약간 넓은 간격 와이드 그립이죠. 와이드 그립으로 바벨을 잡는다. 바벨을 머리 위로 들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양팔이 옆으로 벌어지지 않게 유지한 상태에서 바벨을 쇄골 부위까지 천천히 내리도록 합니다. 머리 위로 들어올리면서 삼각근 수축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바벨 오버헤드 프레스는 바벨을 내리면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올리면서 내쉬도록 지도합니다. 지도 방법은 평가 기준을 토대로 실기 종목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그 동작을 떠올리면서 답변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과학적 지도 방법입니다. 보통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인데요. 영양학, 생리학, 트레이닝 방법, 해부학까지 이해도 해야 하고 암기도 해야 하고 내용도 많고 하지만 실제 보디빌딩 파트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번 항상성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성은 생명의 특성 중 하나로 상대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라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 뜻은 어느 한 곳에 불균형이 생기면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은 36.5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열 조절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또는 인체 수분이나 전해질 농도, 혈당 또한 항상 호르몬이나 신경 시스템을 통해 어느 한쪽으로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모두 항상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성이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의 3대 영양소와 6대 영양소입니다.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고요. 6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비타민과 무기질, 물까지 포함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3번 수분이 인체에 하는 역할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수분은 우리 몸의 70% 정도 차지하며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수분은 인체에 영양소를 운반하면서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또한 체온 조절, 대사산물의 배설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런 수분을 운동 중에 섭취한 이유는 운동 중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럼으로써 수분을 섭취하면서 탈수 방지 및 전해질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만약 운동 중 수분이 부족하게 된다면 탈수로 인해 어지럼증, 근육 경련 및 손상, 운동 수행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므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과 중으로 충분한 물을 섭취하거나 전해질 농도를 맞추기 위해 이온 음료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중에 몸에 탈수 신호가 오게 된다면 운동을 당장 중단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은 영양소별 칼로리입니다. 칼로리는 물 1g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죠.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4칼로리이고 지방은 9칼로리입니다. 칼로리는 곧 에너지가 되는데요. 탄수화물과 단백질보다 지방이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겠죠. 지방은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우리 몸은 더욱 축적하려고 하고 근육은 필요 이상으로 있으면 계속 분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필요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다음은 단백질 섭취식입니다.
단백질 섭취 시기는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라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예전에는 운동 후 바로 섭취, 즉 30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운동 후 30분 안에 먹는 것은 크게 상관없고 하루 전체의 단백질량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만 혹시 이 문제가 출제될 경우 30분 이내에 섭취한다는 기회의 창을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0분 이내로 섭취한다고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의 종류는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눠집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와 C가 대표적이고요.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필요 이상으로 섭취 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우리가 비타민 음료나 레모나 같은 가루를 다량으로 섭취하면 노란색의 소변이 나오게 되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대표적으로 비타민 A, D, E, K가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에 잘 녹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아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과량 섭취하면 부작용이나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사용되는 영양소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모두 사용하긴 하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은 짧은 시간 동안 강한 힘을 필요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주로 이용하고 고갈되면 지방, 단백질 순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은 극단적인 운동 시에 체내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운동은 피하는 게 좋겠죠? 다음은 인슐린의 역할과 조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입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액 속에 포도당 수치인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배되고 혈액 내의 포도당을 세포 내로 이동시켜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인슐린이 조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총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인슐린 분비가 낮을 때는 혈중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지 못하여 소변으로 배출되는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고 인슐린 분비가 높으면 저혈당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은 혈당 강화 외에도 동화작용도 같이 하므로 인슐린 분비가 많으면 체내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체중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카보로딩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카보로딩은 일정 기간 동안 탄수화물을 줄여 탄수화물이 고갈될 시점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근육 내 탄수화물 저장량을 높여 근육이 더 크게 보이거나 근질을 더욱 높이는 방법입니다. 카보로딩은 탄수화물 로딩이라고도 하며 글리코겐 로딩이라고도 불립니다. 카보로딩은 주로 오랫동안 에너지를 사용하는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이 시합 중 글리코겐을 모두 소진시켜 탈진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용됩니다. 또한 보디빌딩 선수들이 시합 막바지에 몸 안에 있는 탄수화물, 즉 글리코겐을 소진시키고 탄수화물을 초과 섭취하면 몸 안에 있는 근육이 피부를 밀고 나오는 느낌으로 근질이 좋아 보이거나 빵빵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자주 사용합니다. 다음은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 가운데 생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충분하게 합성되지 않아 음식물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이소류신, 라이신, 류신, 메사이오닌, 페니랄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8종류가 있으며 한 종류라도 결핍되면 단백질 합성을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되거나 체내 요구량이 낮은 아미노산으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L아르기닌 또는 L카르티닌, L글루탐산, L티로신 등이 있습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만 암기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BCAA로 여러분들 물에 가루를 많이 타서 드시죠? 류신, 발린, 이소류신과 같은 분지사슬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으며 BCAA는 손상된 근육의 회복과 근육의 필요에 도움이 됩니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음식물로 섭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필수 지방산입니다. 필수 지방산은 세포의 성장과 신체의 발달 과정에 꼭 필요한 지방산이지만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지방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필수 지방산은 주로 콩 같은 식물성 기름과 견과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 EPA, DHA 등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불포화 지방산까지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은 크레아틴입니다. 크레아틴은 올림픽위원회인 IOC에서도 금지 약물을 제외하고 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충제로 손에 꼽습니다. 크레아틴은 아미노산과 유사한 물질로서 근육의
에너지 공급에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의 에너지 공급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크레아틴은 체내에서 생성되지만 필요 시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기도 합니다. 이 크레아틴은 ATP의 생성을 돕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격렬하면서 순발력을 요하는 운동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크레아틴은 근내 수분을 향상시켜 근육의 부피를 크게 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근육이 커지니까 수행 능력도 당연히 좋아지게 됩니다. 다만 다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설사나 복통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아 섭취해야 합니다. 다음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입니다. 이 내용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물질 내사인데요. 보디빌딩에서 동화작용은 근육에 단백질이 합성되는 작용을 뜻하고 이화작용은 근육이 분해되는 작용을 뜻합니다. 근육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화작용을 줄이고 동화작용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뿐만 아니라 충분한 영양 섭취도 중요한데요. 고강도 웨이트 운동이 끝난 이후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일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에너지원을 기존 몸에서 필요로 하게 되어 이화작용이 일어나서 근육을 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입니다. 다음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입니다. 보디빌딩에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금지약물 종류입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동화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이며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세계 도핑 방지 규약에서 규정하는 금지약물입니다. 부작용으로는 체중 증가가 있는데요. 체중 증가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체내 수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성질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또한 호르몬 항상성에 불균형을 주어 면역 기능 저하, 우울증도 유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카페인이 운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여러분들 운동할 때 커피 많이 마시죠?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운동 시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고강도 운동을 할 때는 근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유산소 운동 시에는 지방의 분해를 일으킵니다. 카페인도 자주 또는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게 되어 각성 효과는 줄어들고 불면증,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과도한 이뇨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흡연이 운동 수행 시 미치는 영향입니다. 흡연은 심폐기능 저하, 산소 공급 장애, 혈압 및 심박수 증가, 산소량 감소 등 운동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체감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한 기호식품이죠. 운동하시는 분이라면 꼭 금연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음주는 중추신경을 억제시켜 반응 시간을 저하시키고 이뇨작용을 유발하여 신체 탈수를 일으킵니다. 또는 균형성 및 회영감을 감소시키며 근육 성장 및 근육 수축 기능 저하 등 운동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날이 더워지고 있는 지금 운동 후 맥주 한 잔의 유혹은 참기가 너무 힘들지만 잦은 음주는 여기 내용처럼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근육. 이 근육의 역할은 뭘까요? 골격근과 같이 우리 몸의 골격을 이루는 뼈에 부착하여 관절을 움직여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심장근과 내장근과 같이 심장과 내장기관을 움직여 생명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또한 자세 유지, 체온 유지를 위한 열도 생성하게 됩니다. 이 근육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나뉘어지는데요. 근육의 위치에 따라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으로 구분됩니다. 또는 자신의 의사로 수축을 조절할 수 있냐에 따라 수위근과 불수위근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양에 따라 가로무늬근과 밑무늬근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근육의 위치에 따라 근육의 종류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골격근은 인체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근육으로 우리 의지대로 수축할 수 있는 수위근, 주로 골격에 위치합니다. 또한 골격근의 모양은 가로무늬근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심장근은 심장과 심장 주변 혈관을 말하며 평활근과 같은 불수위근을 말하는데요. 심장근도 가로무늬근에 해당되는데 자율신경계에 조절되는 불수위근입니다. 또한 심장근은 골격근과 내장근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내장근은 소화관 벽이나 혈관 벽과 같은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불수위근이고요. 이 내장근은 밑무늬근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근섬유 종류입니다. 근섬유 종류도 예전부터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섬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근육은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근섬유는 여러 개의 근원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원섬유 또한 수축력을 가진 단백질, 즉 액틴과 마이오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섬유는 크게 지근과 속근으로 나뉘어집니다. 지근은 붉은색을 띤 근섬유로 적근이라고 불립니다. 또한 산소를 옮기는 모세혈관과 마이오글로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산소를 태워 천천히 에너지를 내는 능력이 좋아 오랜 시간 유지해야 하는 마라톤 등과 같은 지구성 운동에 적합합니다. 또한 근섬유 굵기가 가늘어 지근을 활용하는 운동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피가 커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속근은 백색을 띤 근섬유로 백근이라고도 불립니다. 옷의 혈관과 마이오글로빈의 함유량이 적어 산화 능력이 낮습니다. 따라서 쉽게 지치지만 ATP와 크레아틴을 활용해 순간적인 힘을 내는 데 유용합니다. 이 때문에 단거리 달리기, 웨이트 트레이닝, 짧은 시간에 힘을 내는 무산소성 운동에 적합합니다. 또한 근섬유의 굵기가 굵어 속근을 활용한 운동은 많이 할수록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지근과 속근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근은 지구력, 속근은 강한 힘, 이런 특징을 갖는 근섬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근 속근은 우리 신체 부위에도 각각 다른 비율로 있습니다. 종아리와 같이 오랜 시간 걷고 자세를 유지하는 데 많이 쓰는 근육은 지근 비율이 높습니다. 반대로 대퇴사두근과 둔근같이 폭발적인 힘을 쓰는 데 사용되는 근육들은 속근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수축 기전, 근수축 과정과 근세사 활주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종종 출제되는 문제긴 하나 이해하기가 어려워 암기 또한 어려운 내용으로 완전히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단계별로 짧게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재 내용부터 들어가면 뇌에서 운동 명령이 내려오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이 근육에 도달하면 근형질 세망에서 칼슘 이온이 방출되어 액틴과 마이오신의 결합을 막는 트로포마이오신을 멀리 떨어뜨려 놓아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ATP 하제에 의해서 ATP가 ADP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액틴을 당겨 마이오신 필라멘트 위로 미끄러지면서 근수축이 발생합니다. 이 근수축 기전은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렵고 실제 구술시험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쉽게 단계별로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째, 뇌에서 근육 수축 명령. 두 번째,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신경이 근육에 도달된 이후 칼슘 이온 방출. 세 번째, 액틴과 마이오신이 미끄러지듯이 서로 결합하고 당겨지며 근육이 수축한다. 이 정도로만 외우셔도 충분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근력운동 두 가지 종류인데요. 이 내용은 전에 동적 트레이닝과 정적 트레이닝에서 다루었으므로 읽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적운동, 움직임 없이 근력을 발휘하는 것. 동적운동, 움직이면서 근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근육의 수축 형태 세 가지. 등장성, 등척성, 등속성 운동입니다. 등장성 운동은 근육의 길이 변화가 있으면서 근력이 발휘되는 수축을 말합니다. 크게 단축성과 신장성 수축으로 나눠지는데요. 단축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며 수축하는 운동으로 덤벨컬에서 덤벨을 올렸을 때 이두 부분이 단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장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며 수축하는 운동으로 똑같이 덤벨컬 했을 때 이두근과 반대로 삼두근은 신장성 수축을 하게 됩니다. 등척성 운동은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으면서 근력이 발휘되는 수축으로 예를 들어 벽밀기, 철봉 매달리기, 플랭크가 대표적입니다. 등속성 운동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도록 설정한 기구, 보통 재활센터에서 쓰는 기구를 통해 지원되는데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과 상관없이 정해진 속도로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진처럼 생긴 기구로 워낙 고가라 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설계되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근방추와 골직원 기관입니다. 근방추는 근육의 길이 변화를 감지하는 감각 수용기로 근육이 신장되는 속도와 길이에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 쪽을 탁 치면 반사적으로 다리가 튀어오르죠? 이건 무릎 아래에 슬개건을 툭 치면 대퇴사두근이 순간적으로 늘어나고 근방추가 길이 변화를 감지해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다리가 반사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골직원 기관은 건에 있는 수용기관으로 근육의 장력을 감지하면서 과하게 수축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즉, 이완을 시키려고 해서 부상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 무거운 무게로 스쿼트를 할 때 힘이 빠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바벨을 놓아버리게 되는데 이때 골직원 기관이 작동하여 더 이상 근육을 수축하는 것을 막고 이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방추와 골직원 기관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근방추는 긴장을 유지하는 거고 골직원 기관은 긴장을 완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ATP로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불리는 유기화합물입니다. 모든 세포 내에서 존재하며 ATP 한 분자가 가수분해를 통해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하여 생물활동에 사용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모든 생명체가 근육 수축, 물질 합성과 같은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여기 굵은색으로 된 문장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대사 종류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해당 내용도
모든 기전을 다 외우시는 것보다 핵심 키워드를 위주로 쉽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대사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원질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ATP PC 시스템, 그 다음에 해당 과정이라고 불리는 젖산 시스템, 그 다음에 유산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ATP PC 시스템과 젖산 시스템은 무산소 시스템이라고도 불립니다. ATP PC는 에너지원인 ATP와 크레아틴 인산인 PC를 이용하여 가장 빨리 ATP를 재합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고강도 운동 시 빠르게 고갈하고 사용한 ATP는 ADP와 인산으로 분해됩니다. 이때 PCR, 포스포크레아틴은 PC랑 같은 말입니다. 이 PCR이 분해되면서 발생시키는 에너지로 다시 ATP를 합성합니다. 즉 크레아틴 인산은 크레아틴 키나제라는 분해 효소로 인해 혈압이 끊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에너지를 이용하여 다시 ATP를 합성합니다. 짧고 강렬한 운동 강도에 사용되며 50m, 100m와 같은 단거리 달리기 또는 역도나 파워리프팅 같은 최대 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젖산 시스템인데요. 당이 분해돼서 해당 과정이라고도 불리고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부산물인 젖산을 생성시켜 젖산 시스템이라고도 불립니다.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 피로부산으로 분해되어 ATP를 생성합니다. 이때 산소가 없으면 젖산이 생성되고 산소가 있으면 미토콘드리아로 진입하여 유산소성 해당 과정을 이용하게 됩니다. 젖산 시스템은 ATP PC 다음으로 빠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고 이 젖산은 근육통과 근피로를 유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운동 강도로는 중간 강도의 운동이며 300m 달리기 또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유산소 시스템입니다. 산소를 이용하여 ATP를 합성하는 것으로 운동 시 산소가 충분할 때 글리코겐과 지방을 선화하여 ATP를 합성합니다. 단백질도 극히 소량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유산소 시스템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작용하고 미토콘드리아는 ATP 에너지 생성소가 되기 때문에 세포의 발전소라고도 불립니다. 유산소 시스템을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 유산소 시스템은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만 작동하고 글리코겐 지방이 사용될 때 아세틸 코에이 형태로 크렙스 회로에 들어가서 ATP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부산물은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리고 크렙스 회로에서 생성된 수소는 전자전달기를 거쳐 ATP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부산물은 물이 됩니다. 또 장시간 지속적인 운동에 사용되며 대표적으로는 마라톤, 조깅, 등산이 있습니다. 세 가지 에너지 대사 종류 모두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답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신만의 문장으로 쉽게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포도당 신생합성입니다. 포도당 신생합성은 주로 간과 신장에서 일어나고요. 탄수화물이 아닌 전구체에서 포도당을 새롭게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젖산, 글리세롤,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방산은 포도당 신생합성으로 쓰이진 않고 세포 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신생합성은 주로 격렬한 운동 또는 몸에 포도당이 부족할 때 이와 같이 탄수화물이 아닌 전구체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생존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몸에 포도당이 부족할 때 포도당 신생합성까지 되지 않으면 저혈당 쇼크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심장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단련된 심장을 뜻하고요. 1회 심박 출량이 많아 심박수가 적게 나온 특징이 있습니다. 신체 조직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어서 스포츠 활동에 유리합니다. 보통 섬액이라는 개념과 혼동될 수가 있는데요. 섬액도 일반적인 심박수보다 낮은 심박수를 말하는데 스포츠 심장과 달리 이건 부정적으로 한 번 심장이 뛸 때 혈액을 많이 분출하지 못해서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하는 증상입니다. 다음은 무산소성 역치입니다. 운동 강도가 증가하여 신체가 유산소 시스템만으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근육 내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무산소 시스템을 가동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교재 내용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리자면 운동 강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유산소성 시스템에서 무산소성 시스템 비중이 더 크게 될 때 환기량이 어느 순간 확 늘어난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무산소성 역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무산소성 역치와 비슷한 개념으로 젖산 역치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무산소성 시스템 비율이 높아져서 젖산 생성도 증가되겠죠? 젖산이 축적됨에 따라 혈중 젖산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지점을 젖산 역치라고 합니다. 무산소성 역치와 젖산 역치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굳이 따지자면 무산소성 역치는 환기량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시점, 젖산은 혈중 젖산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카테코라민으로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자 호르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이 포함됩니다. 카테코라민은 교감신경을 작용하여 혈압을 상승시키고
간에서 글리코겐 분해를 촉진시켜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카테코라민의 대표적인 두 가지는 아래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신수질과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입니다. 부신피질은 대사 및 항상성 유지에 역할을 하고요. 대표적인 호르몬으로는 코티졸, 성호르몬, 수분과 전해질 균형, 그리고 혈압을 조절하는 알도스테론이 있습니다. 부신수질은 신체활동 준비 및 긴급상황 대처에 역할을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카테코라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합니다. 다음은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인데요. 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이라고도 불리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로 에피네프린은 심장을 강하게 수축시켜 심박수와 혈압을 증가시키고 근육과 뇌로 혈액 공급을 증가시켜 급박한 상황에서 신체 반응을 최적화시킵니다. 또는 기관지 확장으로 작용하여 심정지, 천식의 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혈관 수축으로 인해 혈압 조절, 그 다음에 심박수 증가, 지속적인 경계태세를 유지하도록 뇌에서 각성과 집중을 돕는 교감신경계의 전달물질로 작용합니다.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비슷한 작용을 하는데 구슬상에서 둘의 차이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워낙 기전이 복잡합니다. 굳이 하자면 에피네프린은 전신 스트레스 반응을 유도하여 위급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르에피네프린은 혈압 조절이 주요 기능입니다. 다음은 코티졸입니다.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으로 외부의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에 맞서는 과정에서 분비되어 혈압과 포도당 수치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코티졸 분비가 과도해지면 식욕 증가, 지방의 축적, 고혈압 위험, 불면증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말초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요. 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눠지고 이 둘은 기량작용을 통해 제어됩니다. 교감신경은 신체가 위급한 상황일 때 대처하는 기능을 하고 심박수 증가, 동공확장, 호흡운동 촉진, 소화운동을 억제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기능을 하고 심박수 감소, 동공수축, 위장관의 분비와 연동운동 등을 촉진합니다. 보통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앞둔 상태라고 한다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계가 비활성화됩니다. 그리고 100m 달리기가 끝나고 편안한 상태가 되면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겠죠? 다음은 위성세포로 작년에 출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한 문제죠. 위성세포는 근육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신경줄기세포로서 근육운동으로 손상된 부분을 복구합니다. 위성세포는 근육의 건축가라고도 불리는데 사진과 같이 골격근 섬유 바깥쪽에 위성처럼 붙어있다고 해서 위성세포라고 합니다. 다음은 호흡교환율입니다. 호흡교환율은 운동 시 사용되는 연료가 주로 무엇인지 알려주는 개념으로 호흡을 통해서 신체가 흡수한 전체 산소량에 대한 체내 이산화탄소의 산성량의 비율입니다. 공식으로는 이산화탄소 생산량을 산소 섭취량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호흡교환율 공식에 따라 탄수화물 호흡교환율은 1, 지방은 0.7입니다. 호흡교환율이 1이라는 말은 운동 중에 탄수화물만을 에너지 대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0.7이면 지방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숨을 헐떡거리게 되는데 산소 섭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많다는 증거죠. 운동 강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건 무산소 시스템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로 탄수화물 사용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호흡 교환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고강도의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HDL과 LDL에 대한 내용입니다. HDL은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고밀도 지질 단백질로 혈중에 과다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혈관벽에 침착하여 쌓이는 플라그의 생성을 감소시켜 동맥경화나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감소시킵니다. LDL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저밀도 지질 단백질입니다. HDL과 반대로 혈관벽에 과도한 콜레스테롤 침착을 유발해 동맥경화증과 심장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는데 우리 몸은 어느 한 것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거나 낮으면 항상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둘 다 정상 수치에 있도록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폐순환과 체순환입니다. 작년에 출제했던 문제로 이 문제 또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문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혈액순환은 기본적으로 폐순환과 체순환으로 나뉘는데요. 혈액순환은 전신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합니다. 폐순환은 우심실에서 출발하여 폐동맥 그리고 폐모세혈관에서 기체 교환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폐정맥,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체순환은 자심실에서 출발하여 대동맥,
전신 모세혈관에서 가스 교환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받아 대정맥 그리고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폐순환은 정화, 체순환은 공급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컨드 윈드입니다. 세컨드 윈드는 운동 시 가장 힘든 지점인 4점을 넘어가게 되면 편안하게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오히려 피로를 느끼지 않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BMI입니다. BMI는 체중량 지수로 신장과 체중의 비율로 나누는데요. 이 BMI는 체중과 신장만을 이용하게 되어 근육량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비만으로 분류가 되어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개념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고환에서 만들어져 혈액으로 방출되는데 남성의 2차 성징에 영향을 주고 근육과 골격, 골밀도를 발달시켜 낮은 목소리 등 남성답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성 호르몬은 난소의 여포에서 만들어서 혈액으로 방출되는데 여성의 2차 성징 발현에 영향을 주며 근육과 뼈의 생성, 그 다음에 근육량 감소, 지방 축적 증가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 대부분의 생리학 지식을 다뤄봤는데요. 뒷부분은 트레이닝, 그 다음에 노인 유소년 스포츠, 기능 회복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